안녕하세요. 인생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과 이 지혜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비슷한 고민을 가진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의 선한 나눔 위에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참 묘한 경험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까르르 웃음이 터져나오던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인가 함께하는 시간이 피곤하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이 무심코 던지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 가시처럼 박히고 그 사람을 만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는 나도 모르게 깊은 한숨이 새어나옵니다. 처음에는 내 자신이 너무 예민해진 것은 아닌가 스스로를 탓하게 됩니다. 세상살이가 팍팍해져서 내 마음도 각박해진 걸까, 혹은 내가 너무 속물로 변해버린 것은 아닐까 하고 자책도 해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한참을 내 탓을 하다가 문득 거울 속의 나를 보며 깨닫게 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내가 변한 것도 세상이 달라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 사람이 더 이상 내 인생에 선한 영향력을 주는 존재가 아니게 되었을 뿐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올해 70세대 김정자 어르신 이야기는 바로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남편을 15년 전 지병으로 먼저 떠나보내고 두 자녀는 모두 서울에서 제 가정을 꾸려 잘 살고 있습니다. 한때는 동네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던 국밥집 사장님이었고 지금은 소소하게 들어오는 월세 수입과 꼬박꼬박 나오는 연금으로 큰 불편 없이 조용한 노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의 평온한 삶에 한 사람이 불쑥 들어왔습니다. 바로 고등학교 시절 단짝이었던 박영숙 씨였습니다. 점심시간이면 도시락 반찬을 나눠 먹던 친구, 젊은 시절 멋모르고 신촌에서 데이트를 하다 우연히 마주쳐 서로를 놀리며 웃었던 추억을 공유한 친구. 남편이 살아있을 적에는 명절까지 함께 보낼 정도로 그야말로 피를 나눈 자매보다 더 진한 우정을 나눈 친구였습니다. 연락이 끊긴 지 무려 20년이 넘었지만 어느 날 동네 재래시장에서 기적처럼 다시 마주치게 된 것입니다. 정자야, 너 맞지? 세상에, 내가 너를 여기서 다 보내. 덥석 손을 잡으며 눈물까지 글썽이는 영숙 씨의 모습에 정자 씨도 그만 울컥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잃어버렸던 20년의 세월을 보상이라도 받으려는 듯 처음 몇 달간은 매일같이 만나 웃고 떠들며 옛 이야기로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정자 씨는 친구를 만나고 돌아온 날이면 온몸의 기운이 쏙 빠져나가는 듯한 이상한 피로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만날 때마다 영숙 씨는 자신의 힘든 처지를 끝도 없이 늘어놓았습니다. 남편은 몇 년째 깊은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고 자식들은 코빼기도 보이지 않고 아파트 관리비는 석 달째 밀렸다는 이야기, 자신은 요양보호사 보조 일을 하며 하루하루를 겨우 버티고 있다는 신세 한탄이었습니다. 정자, 넌 참 좋겠다. 남편도 착하게 살다 편히 갔고 애들도 다 제 앞가림 잘하잖아. 나는 진짜 팔자도 어쩜 이렇게 기구한지 몰라. 처음에는 정자 씨도 진심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아픔에 공감했습니다. 그래도 힘내야지. 우리 나이쯤 되면 안 아프고 안 힘든 사람이 어디 있겠어. 나도 허리 아파서 병원 다니고 사는 게 하루하루가 전쟁이야. 그렇게 진심으로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영숙 씨의 푸념은 만날 때마다 반복되었고 점차 그 푸념은 정자 씨를 향한 날카로운 가시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정자 씨가 자식들이 보내준 돈으로 여행이라도 다녀오면 넌 팔자 좋다. 우린 고속버스 탈 돈도 부담스러운데 라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새로 옷이라도 한 벌 사 입고 나가면 어머, 또 새 옷 샀네. 그거 명품이지? 라며 값을 캐물었고
영화 이야기라도 꺼낼라 치면 영화는 무슨 시간이 있고 돈이 있어야 보지 라며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정자 씨는 점점 말문이 막혔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이 무언가 큰 잘못을 저지른 사람처럼 느껴지는 그 기분이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그녀가 원했던 것은 그저 소소한 일상을 나누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따뜻한 우정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영숙 씨는 그녀의 삶을 자신의 불행과 끊임없이 비교하고 깎아내리는 불편한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어느 추운 겨울날 일어났습니다. 카페에 마주 앉아있던 영숙 씨가 어렵사리 입을 열었습니다. 정자야, 내가 너한테 정말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나 이번 달 전기세가 밀려서 그러는데 딱 10만 원만 도와줄 수 있을까? 내가 다음 달 월급 받으면 바로 갚을게. 정말이야. 정자 씨는 순간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 전 함께 교복을 입고 웃던 그 시절의 기억이 마음을 붙잡았습니다. 그래, 딱 한 번만 도와주자. 그렇게 그녀는 봉투에 10만 원을 담아 건넸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불행의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달에는 손자의 학원비가 급하다고 했고 그 다음 달에는 병원 약값이 없다고 했습니다. 또 그 다음 달에는 가스비가 끊겼다며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돈을 빌려가는 일은 매달 반복되었고 언젠가부터 갚겠다는 말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대신 이런 말이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미안해. 그런데 정말 너밖에 생각나는 사람이 없더라. 내가 아니면 내가 도대체 누구한테 이런 말을 하겠니? 그 말은 마치 당연한 권리처럼 들렸습니다. 정자 씨는 서서히 정신적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단지 돈 몇 푼이 아까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고 돈을 건네고 있는 자기 자신이 너무나 한심하고 비참하게 느껴졌습니다. 자신의 평생이 누군가의 비상금 인출기가 되어버린 기분이었습니다. 내가 너무 각박한 걸까? 오래된 친구 하나 품어주지 못하는 그런 속 좁은 사람인가? 수없이 자신을 책망하며 괴로워하던 어느 날 정자 씨는 정기 건강검진에서 담낭에 종양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들었습니다. 덜컥 겁이 난 그녀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가장 먼저 영숙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영숙 씨의 대답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아이, 참, 정자야. 나 지금 너무 바쁘거든. 그런 건 가족들한테나 말해봐. 그 말을 듣는 순간 정자 씨는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 이 사람에게는 내 아픔을 들어줄 기가 없구나. 나는 그저 이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도구였을 뿐 서로의 슬픔을 위로하는 친구는 아니었구나. 그날 밤 정자 씨는 오랜만에 펜을 들었습니다. 한자 한자 진심을 담아 종이 편지를 써 내려갔습니다. 영수가, 우리 인연도 참 오래됐다. 내 덕분에 지난날을 추억하며 웃던 시간들이 참 좋았어. 하지만 지금의 너는 내 삶을 자꾸만 무겁게 만드는구나. 나는 이제 나 자신을 돌보는 일에 더 집중하고 싶어. 부디 잘 지내. 그리고 이 편지가 우리 사이에 지킬 수 있는 마지막 예의였으면 좋겠다. 다음 날 시장 한쪽에서 그녀는 말없이 편지를 건네주고 뒤돌아섰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그토록 무겁던 발걸음이 날아갈 듯 가벼웠습니다. 눈물이 쏟아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수십 년 묵은 체증이 내려간 것처럼 마음이 평안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정자 씨는 요가를 배우고 노인복지관에서 수채화를 그리며 새로운 사람들과 스스럼 없이 어울리고 웃습니다. 그녀는 이제 환한 얼굴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나이에는요, 슬픈 사람 위로하겠다고 내 마음까지 갉아먹을 필요 없어요. 나를 진심으로 웃게 해주는 사람들과 함께 웃는 것,
그게 바로 진짜 노년의 행복이더라고요. 이 이야기는 결코 가난한 친구를 외면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가난과 불행을 방패 삼아 당신의 선의를 당연하게 이용하고 당신의 삶에 기대어 죄책감을 자극하며 당신의 에너지를 빼앗아가는 사람과는 이제 거리를 두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누구를 얼마나 오래 알았느냐보다 그 사람이 지금 내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 사람인가를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할 지혜가 필요한 나이입니다. 만나고 돌아오면 마음이 답답해지는 사람, 대화의 시작과 끝이 항상 푸념인 사람, 나의 작은 성공을 질투하고 깎아내리는 사람. 이제 그 관계에서 조용히 걸어나올 용기를 내야 합니다. 당신 인생의 주인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당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당신 자신을 위한 것이어야 하니까요. 사실 관계의 문제는 비단 금전적인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가장 가까운 친구의 질투가 더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가슴에 박히기도 합니다. 수진 씨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시죠. 그녀에게는 대학 시절부터 모든 것을 함께해온 절친한 친구, 영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년에 접어들면서 수진 씨는 영희와의 관계에서 점점 설명하기 힘든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수진 씨의 남편이 다니던 회사에서 부사장으로 승진하며 직장에서 큰 성과를 이뤘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전하던 날, 친구 영희의 얼굴에는 아주 미묘한 표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정말 축하해라고 말했지만 그날 이후로 은근슬쩍 수진 씨 남편에 대한 험담을 시작했습니다. 부사장쯤 되면 엄청 바쁘다던데 집에는 잘 들어오긴 하니? 라며 마치 남편의 성공이 가정의 불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뉘앙스를 풍겼습니다. 수진 씨의 딸이 명문대학에 합격하고 아들이 대기업에 취업했을 때도 친구의 반응은 한결같았습니다. 요즘은 명문대 나온다고 다 좋은 건 아니야 라며 딸의 성과를 애써 깎아내렸고 아들의 취업 소식에는 그 회사 요즘 구조조정이 심하다던데 괜찮으려나? 라며 초를 치는 말을 던졌습니다. 수진 씨는 친구의 이런 반응에 점점 깊은 상처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아들이 결혼 소식을 전했을 때 영희는 겉으로는 축하한다고 말했지만 뒤에서는 없는 말을 지어내며 신부의 집안을 험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집안 좀 문제가 많지 않아? 와 같은 근거 없는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이런 친구의 태도에 수진 씨는 큰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수진 씨의 건강이 나빠져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을 때 병문안을 온 친구는 걱정하는 척하면서도 어딘가 신이 난 듯 보였습니다. 너도 이제 나이 들었으니 몸 조심해야지. 내가 전부터 말했잖아. 그 나이엔 건강이 최고라고 라며 은근히 자신의 말이 맞았다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수진 씨는 오랜 친구와의 관계를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오랜 세월을 함께한 친구를 잃고 싶지는 않았지만 만날수록 상처만 깊어지는 이 불편한 관계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결국 수진 씨는 용기를 내어 친구에게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털어놓기로 결심했습니다. 영희야, 우리가 오랜 친구로 지내왔는데 솔직히 요즘 너와의 관계에서 내가 많이 힘들어. 너의 말과 행동이 나에게 상처가 될 때가 많았어. 친구는 처음엔 당황한 표정을 짓더니 이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수진아. 나도 모르게 너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었나 봐. 우리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을까? 수진 씨는 친구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아들이고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한번 금이 간 신뢰는 쉽게 회복되지 않았고 예전과 같은 친밀함을 되찾기까지는 아주 오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수진 씨는 이 일을 계기로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오랜 친구라 할지라도 각자의 가정을 이루고 중년이 되면 모든 것이 변하게 마련이라는 것을요. 친구와의 관계도 소중하지만 이제는 나의 가정과 나의 행복이 최우선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된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인생의 우선순위를 다시 정립해야 합니다. 진정한 우정은 서로의 행복을 진심으로 기뻐하고 서로의 성장을 아낌없이 응원해줄 때 비로소 그 의미가 빛나는 것입니다. 이 두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삶의 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자신과 가족의 행복이 최우선입니다. 중년의 삶에서 가정의 안정과 행복은 그 어떤 가치보다 중요합니다. 친구 관계가 오히려 가정의 평화를 해치고 있다면 과감히 거리를 둘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진정한 우정을 구분해야 합니다. 나의 성공과 행복을 진심으로 기뻐해주는 사람이 진짜 친구입니다. 시기와 질투로 당신의 기쁨을 깎아내리는 사람이라면 아무리 오랜 인연이라도 다시 한번 그 관계를 돌아봐야 합니다. 셋째, 타인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현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는 인간의 본성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누군가의 질투 어린 반응에 너무 크게 상처받지 말고 묵묵히 나와 내 가족의 행복에 집중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넷째, 솔직한 대화의 중요성입니다. 관계에서 불편함을 느낀다면 그것을 마음에 담아두기보다는 솔직하게 표현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솔직한 대화가 관계를 개선하거나 혹은 건강하게 정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혹시 지금 당장 편하게 연락할 수 있는 친구가 몇 명이나 되는지 헤아려 보신 적 있으신가요? 막상 휴대폰 연락처를 열어봐도 선뜻 전화기 버튼을 누를 수 있는 친구가 몇 명 없다는 사실에 외로움을 느끼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친구가 줄어드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서로의 환경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변하고 건강과 체력의 한계에 부딪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유한함을 깨닫게 되면서 더 이상 정서적 교감이 불확실한 관계에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고 싶지 않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친구가 줄어든다고 해서 너무 슬퍼하거나 자책하지 마세요. 이는 오히려 나 자신에게 더 집중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인간은 혼자 있을 때 비로소 온전한 자기 자신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시끄러운 외부가 아닌 고요한 내면에서 찾아오는 법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시간은 또 다른 나 자신과 깊이 대화하는 시간이며 내 몸과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시간입니다. 그동안 애써 외면했던 나의 진짜 욕망은 무엇인지, 내가 진정으로 좋아하는 것은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혼자서도 잘 지내는 사람들에게는 몇 가지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자신의 선택을 믿습니다. 타인의 인정이나 평가에 휘둘리지 않고 자기 삶의 중심을 단단히 잡고 있습니다. 둘째, 자신의 내면을 채우는 활동을 합니다. 독서나 명상, 혹은 좋아하는 취미 활동을 통해 혼자 있는 시간을 발전적으로 활용합니다. 쓸쓸함에 잠식당하는 대신 그 시간을 통해 오히려 더 성장하고 풍요로워집니다. 셋째,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변의 시선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과감하게 실행에 옮깁니다. 그 과정에서 얻는 성취감은 오롯이 자신의 몫이 되며 이는 강력한 자신감의 원천이 됩니다. 넷째, 모두에게 사랑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압니다.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유 없이 나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자신에게 해를 끼치는 관계는 과감히 끊어낼 줄 알며
자신과 결이 맞는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립니다. 독일의 신학자 폴 틸리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외로움은 혼자 있는 고통을 표현하는 말이고 고독은 혼자 있는 즐거움을 표현하는 말이다. 부디 여러분에게 주어진 혼자만의 시간이 외로움이 아닌 성숙한 고독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혼자서도 온전히 행복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더 좋은 사람들과 더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됩니다. 인생의 후반전, 이제는 불필요한 관계의 무게를 내려놓고 스스로를 위한 고독을 즐기며 온전히 당신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여러분의 마음이 늘 안녕하세요. 인생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과 이 지혜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비슷한 고민을 가진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의 선한 나눔 위에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참 묘한 경험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까르르 웃음이 터져나오던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인가 함께하는 시간이 피곤하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이 무심코 던지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 가시처럼 박히고 그 사람을 만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는 나도 모르게 깊은 한숨이 새어나옵니다. 처음에는 내 자신이 너무 예민해진 것은 아닌가 스스로를 탓하게 됩니다. 세상살이가 팍팍해져서 내 마음도 각박해진 걸까, 혹은 내가 너무 속물로 변해버린 것은 아닐까 하고 자책도 해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한참을 내 탓을 하다가 문득 거울 속의 나를 보며 깨닫게 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내가 변한 것도 세상이 달라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 사람이 더 이상 내 인생에 선한 영향력을 주는 존재가 아니게 되었을 뿐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올해 70세대 김정자 어르신 이야기는 바로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남편을 15년 전 지병으로 먼저 떠나보내고 두 자녀는 모두 서울에서 제 가정을 꾸려 잘 살고 있습니다. 한때는 동네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던 국밥집 사장님이었고 지금은 소소하게 들어오는 월세 수입과 꼬박꼬박 나오는 연금으로 큰 불편 없이 조용한 노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의 평온한 삶에 한 사람이 불쑥 들어왔습니다. 바로 고등학교 시절 단짝이었던 박영숙 씨였습니다. 점심시간이면 도시락 반찬을 나눠 먹던 친구, 젊은 시절 멋모르고 신촌에서 데이트를 하다 우연히 마주쳐 서로를 놀리며 웃었던 추억을 공유한 친구. 남편이 살아있을 적에는 명절까지 함께 보낼 정도로 그야말로 피를 나눈 자매보다 더 진한 우정을 나눈 친구였습니다. 연락이 끊긴 지 무려 20년이 넘었지만 어느 날 동네 재래시장에서 기적처럼 다시 마주치게 된 것입니다. 정자야, 너 맞지? 세상에, 내가 너를 여기서 다 보내. 덥석 손을 잡으며 눈물까지 글썽이는 영숙 씨의 모습에 정자 씨도 그만 울컥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잃어버렸던 20년의 세월을 보상이라도 받으려는 듯 처음 몇 달간은 매일같이 만나 웃고 떠들며 옛 이야기로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정자 씨는 친구를 만나고 돌아온 날이면 온몸의 기운이 쏙 빠져나가는 듯한 이상한 피로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만날 때마다 영숙 씨는 자신의 힘든 처지를 끝도 없이 늘어놓았습니다. 남편은 몇 년째 깊은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고 자식들은 코빼기도 보이지 않고 아파트 관리비는 석 달째 밀렸다는 이야기, 자신은 요양보호사 보조 일을 하며 하루하루를 겨우 버티고 있다는 신세 한탄이었습니다. 정자, 넌 참 좋겠다. 남편도 착하게 살다 편히 갔고 애들도 다 제 앞가림 잘하잖아. 나는 진짜 팔자도 어쩜 이렇게 기구한지 몰라. 처음에는 정자 씨도 진심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아픔에 공감했습니다.
그래도 힘내야지. 우리 나이쯤 되면 안 아프고 안 힘든 사람이 어디 있겠어. 나도 허리 아파서 병원 다니고 사는 게 하루하루가 전쟁이야. 그렇게 진심으로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영숙 씨의 푸념은 만날 때마다 반복되었고 점차 그 푸념은 정자 씨를 향한 날카로운 가시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정자 씨가 자식들이 보내준 돈으로 여행이라도 다녀오면 넌 팔자 좋다. 우린 고속버스 탈 돈도 부담스러운데 라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새로 옷이라도 한 벌 사 입고 나가면 어머, 또 새 옷 샀네. 그거 명품이지? 라며 값을 캐물었고 영화 이야기라도 꺼낼라 치면 영화는 무슨, 시간이 있고 돈이 있어야 보지 라며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정자 씨는 점점 말문이 막혔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이 무언가 큰 잘못을 저지른 사람처럼 느껴지는 그 기분이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그녀가 원했던 것은 그저 소소한 일상을 나누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따뜻한 우정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영숙 씨는 그녀의 삶을 자신의 불행과 끊임없이 비교하고 깎아내리는 불편한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어느 추운 겨울날 일어났습니다. 카페에 마주 앉아있던 영숙 씨가 어렵사리 입을 열었습니다. 정자야, 내가 너한테 정말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나 이번 달 전기세가 밀려서 그러는데 딱 10만 원만 도와줄 수 있을까? 내가 다음 달 월급 받으면 바로 갚을게. 정말이야. 정자 씨는 순간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 전 함께 교복을 입고 웃던 그 시절의 기억이 마음을 붙잡았습니다. 그래, 딱 한 번만 도와주자. 그렇게 그녀는 봉투에 10만 원을 담아 건넸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불행의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달에는 손자의 학원비가 급하다고 했고 그 다음 달에는 병원 약값이 없다고 했습니다. 또 그 다음 달에는 가스비가 끊겼다며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돈을 빌려가는 일은 매달 반복되었고 언젠가부터 갚겠다는 말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대신 이런 말이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미안해. 그런데 정말 너밖에 생각나는 사람이 없더라. 내가 아니면 내가 도대체 누구한테 이런 말을 하겠니? 그 말은 마치 당연한 권리처럼 들렸습니다. 정자 씨는 서서히 정신적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단지 돈 몇 푼이 아까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고 돈을 건네고 있는 자기 자신이 너무나 한심하고 비참하게 느껴졌습니다. 자신의 평생이 누군가의 비상금 인출기가 되어버린 기분이었습니다. 내가 너무 각박한 걸까? 오래된 친구 하나 품어주지 못하는 그런 속 좁은 사람인가? 수없이 자신을 책망하며 괴로워하던 어느 날 정자 씨는 정기 건강검진에서 담낭에 종양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들었습니다. 덜컥 겁이 난 그녀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가장 먼저 영숙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영숙 씨의 대답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아이, 참, 정자야. 나 지금 너무 바쁘거든. 그런 건 가족들한테나 말해봐. 그 말을 듣는 순간 정자 씨는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 이 사람에게는 내 아픔을 들어줄 기가 없구나. 나는 그저 이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도구였을 뿐 서로의 슬픔을 위로하는 친구는 아니었구나. 그날 밤 정자 씨는 오랜만에 펜을 들었습니다. 한자 한자 진심을 담아 종이 편지를 써 내려갔습니다. 영수가, 우리 인연도 참 오래됐다. 내 덕분에 지난 날을 추억하며 웃던 시간들이 참 좋았어. 하지만 지금의 너는 내 삶을 자꾸만 무겁게 만드는구나. 나는 이제 나 자신을 돌보는 일에 더 집중하고 싶어. 부디 잘 지내. 그리고 이 편지가 우리 사이에 지킬 수 있는 마지막 예의였으면 좋겠다. 다음 날
시장 한쪽에서 그녀는 말없이 편지를 건네주고 뒤돌아섰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그토록 무겁던 발걸음이 날아갈 듯 가벼웠습니다. 눈물이 쏟아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수십 년 묵은 체증이 내려간 것처럼 마음이 평안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정자 씨는 요가를 배우고 노인복지관에서 수채화를 그리며 새로운 사람들과 스스럼 없이 어울리고 웃습니다. 그녀는 이제 환한 얼굴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나이에는요, 슬픈 사람 위로하겠다고 내 마음까지 갉아먹을 필요 없어요. 나를 진심으로 웃게 해주는 사람들과 함께 웃는 것, 그게 바로 진짜 노년의 행복이더라고요. 이 이야기는 결코 가난한 친구를 외면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가난과 불행을 방패 삼아 당신의 선의를 당연하게 이용하고 당신의 삶에 기대어 죄책감을 자극하며 당신의 에너지를 빼앗아가는 사람과는 이제 거리를 두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누구를 얼마나 오래 알았느냐보다 그 사람이 지금 내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 사람인가를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할 지혜가 필요한 나이입니다. 만나고 돌아오면 마음이 답답해지는 사람, 대화의 시작과 끝이 항상 푸념인 사람, 나의 작은 성공을 질투하고 깎아내리는 사람. 이제 그 관계에서 조용히 걸어나올 용기를 내야 합니다. 당신 인생의 주인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당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당신 자신을 위한 것이어야 하니까요. 사실 관계의 문제는 비단 금전적인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가장 가까운 친구의 질투가 더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가슴에 박히기도 합니다. 수진 씨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시죠. 그녀에게는 대학 시절부터 모든 것을 함께해온 절친한 친구, 영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년에 접어들면서 수진 씨는 영희와의 관계에서 점점 설명하기 힘든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수진 씨의 남편이 다니던 회사에서 부사장으로 승진하며 직장에서 큰 성과를 이뤘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전하던 날, 친구 영희의 얼굴에는 아주 미묘한 표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정말 축하해라고 말했지만 그날 이후로 은근슬쩍 수진 씨 남편에 대한 험담을 시작했습니다. 부사장쯤 되면 엄청 바쁘다던데 집에는 잘 들어오긴 하니? 라며 마치 남편의 성공이 가정의 불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뉘앙스를 풍겼습니다. 수진 씨의 딸이 명문대학에 합격하고 아들이 대기업에 취업했을 때도 친구의 반응은 한결같았습니다. 요즘은 명문대 나온다고 다 좋은 건 아니야라며 딸의 성과를 애써 깎아내렸고 아들의 취업 소식에는 그 회사 요즘 구조조정이 심하다던데 괜찮으려나? 라며 초를 치는 말을 던졌습니다. 수진 씨는 친구의 이런 반응에 점점 깊은 상처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아들이 결혼 소식을 전했을 때 영희는 겉으로는 축하한다고 말했지만 뒤에서는 없는 말을 지어내며 신부의 집안을 험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집안 좀 문제가 많지 않아? 와 같은 근거 없는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이런 친구의 태도에 수진 씨는 큰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수진 씨의 건강이 나빠져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을 때 병문안을 온 친구는 걱정하는 척하면서도 어딘가 신이 난 듯 보였습니다. 너도 이제 나이 들었으니 몸 조심해야지. 내가 전부터 말했잖아. 그 나이엔 건강이 최고라고 라며 은근히 자신의 말이 맞았다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수진 씨는 오랜 친구와의 관계를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오랜 세월을 함께한 친구를 잃고 싶지는 않았지만 만날수록 상처만 깊어지는 이 불편한 관계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결국 수진 씨는 용기를 내어 친구에게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털어놓기로 결심했습니다. 영희야, 우리가 오랜 친구로 지내왔는데
솔직히 요즘 너와의 관계에서 내가 많이 힘들어. 너의 말과 행동이 나에게 상처가 될 때가 많았어. 친구는 처음엔 당황한 표정을 짓더니 이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수진아. 나도 모르게 너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었나 봐. 우리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을까? 수진 씨는 친구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아들이고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한번 금이 간 신뢰는 쉽게 회복되지 않았고 예전과 같은 친밀함을 되찾기까지는 아주 오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수진 씨는 이 일을 계기로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오랜 친구라 할지라도 각자의 가정을 이루고 중년이 되면 모든 것이 변하게 마련이라는 것을요. 친구와의 관계도 소중하지만 이제는 나의 가정과 나의 행복이 최우선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된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인생의 우선순위를 다시 정립해야 합니다. 진정한 우정은 서로의 행복을 진심으로 기뻐하고 서로의 성장을 아낌없이 응원해줄 때 비로소 그 의미가 빛나는 것입니다. 이 두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삶의 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자신과 가족의 행복이 최우선입니다. 중년의 삶에서 가정의 안정과 행복은 그 어떤 가치보다 중요합니다. 친구 관계가 오히려 가정의 평화를 해치고 있다면 과감히 거리를 둘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진정한 우정을 구분해야 합니다. 나의 성공과 행복을 진심으로 기뻐해주는 사람이 진짜 친구입니다. 시기와 질투로 당신의 기쁨을 깎아내리는 사람이라면 아무리 오랜 인연이라도 다시 한번 그 관계를 돌아봐야 합니다. 셋째, 타인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현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는 인간의 본성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누군가의 질투 어린 반응에 너무 크게 상처받지 말고 묵묵히 나와 내 가족의 행복에 집중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넷째, 솔직한 대화의 중요성입니다. 관계에서 불편함을 느낀다면 그것을 마음에 담아두기보다는 솔직하게 표현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솔직한 대화가 관계를 개선하거나 혹은 건강하게 정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혹시 지금 당장 편하게 연락할 수 있는 친구가 몇 명이나 되는지 헤아려 보신 적 있으신가요? 막상 휴대폰 연락처를 열어봐도 선뜻 전화기 버튼을 누를 수 있는 친구가 몇 명 없다는 사실에 외로움을 느끼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친구가 줄어드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서로의 환경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변하고 건강과 체력의 한계에 부딪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유한함을 깨닫게 되면서 더 이상 정서적 교감이 불확실한 관계에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고 싶지 않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친구가 줄어든다고 해서 너무 슬퍼하거나 자책하지 마세요. 이는 오히려 나 자신에게 더 집중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인간은 혼자 있을 때 비로소 온전한 자기 자신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시끄러운 외부가 아닌 고요한 내면에서 찾아오는 법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시간은 또 다른 나 자신과 깊이 대화하는 시간이며 내 몸과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시간입니다. 그동안 애써 외면했던 나의 진짜 욕망은 무엇인지, 내가 진정으로 좋아하는 것은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혼자서도 잘 지내는 사람들에게는 몇 가지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자신의 선택을 믿습니다. 타인의 인정이나 평가에 휘둘리지 않고 자기 삶의 중심을 단단히 잡고 있습니다. 둘째, 자신의 내면을 채우는 활동을 합니다. 독서나 명상 혹은 좋아하는 취미 활동을 통해
혼자 있는 시간을 발전적으로 활용합니다. 쓸쓸함에 잠식당하는 대신 그 시간을 통해 오히려 더 성장하고 풍요로워집니다. 셋째,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변의 시선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과감하게 실행에 옮깁니다. 그 과정에서 얻는 성취감은 오롯이 자신의 몫이 되며 이는 강력한 자신감의 원천이 됩니다. 넷째, 모두에게 사랑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압니다.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유 없이 나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자신에게 해를 끼치는 관계는 과감히 끊어낼 줄 알며 자신과 결이 맞는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립니다. 독일의 신학자 폴 틸리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외로움은 혼자 있는 고통을 표현하는 말이고 고독은 혼자 있는 즐거움을 표현하는 말이다. 부디 여러분에게 주어진 혼자만의 시간이 외로움이 아닌 성숙한 고독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혼자서도 온전히 행복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더 좋은 사람들과 더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됩니다. 인생의 후반전, 이제는 불필요한 관계의 무게를 내려놓고 스스로를 위한 고독을 즐기며 온전히 당신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여러분의 마음이 늘 안녕하세요. 인생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과 이 지혜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비슷한 고민을 가진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의 선한 나눔 위에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참 묘한 경험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까르르 웃음이 터져나오던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인가 함께하는 시간이 피곤하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이 무심코 던지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 가시처럼 박히고 그 사람을 만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는 나도 모르게 깊은 한숨이 새어나옵니다. 처음에는 내 자신이 너무 예민해진 것은 아닌가 스스로를 탓하게 됩니다. 세상살이가 팍팍해져서 내 마음도 각박해진 걸까 혹은 내가 너무 속물로 변해버린 것은 아닐까 하고 자책도 해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한참을 내 탓을 하다가 문득 거울 속의 나를 보며 깨닫게 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내가 변한 것도 세상이 달라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 사람이 더 이상 내 인생에 선한 영향력을 주는 존재가 아니게 되었을 뿐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올해 70세대 김정자 어르신 이야기는 바로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남편을 15년 전 지병으로 먼저 떠나보내고 두 자녀는 모두 서울에서 제 가정을 꾸려 잘 살고 있습니다. 한때는 동네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던 국밥집 사장님이었고 지금은 소소하게 들어오는 월세 수입과 꼬박꼬박 나오는 연금으로 큰 불편 없이 조용한 노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의 평온한 삶에 한 사람이 불쑥 들어왔습니다. 바로 고등학교 시절 단짝이었던 박영숙 씨였습니다. 점심시간이면 도시락 반찬을 나눠 먹던 친구, 젊은 시절 멋모르고 신촌에서 데이트를 하다 우연히 마주쳐 서로를 놀리며 웃었던 추억을 공유한 친구. 남편이 살아있을 적에는 명절까지 함께 보낼 정도로 그야말로 피를 나눈 자매보다 더 진한 우정을 나눈 친구였습니다. 연락이 끊긴 지 무려 20년이 넘었지만 어느 날 동네 재래시장에서 기적처럼 다시 마주치게 된 것입니다. 정자야, 너 맞지? 세상에 내가 너를 여기서 다 보내. 덥석 손을 잡으며 눈물까지 글썽이는 영숙 씨의 모습에 정자 씨도 그만 울컥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잃어버렸던 20년의 세월을 보상이라도 받으려는 듯 처음 몇 달간은 매일같이 만나 웃고 떠들며 옛 이야기로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정자 씨는 친구를 만나고 돌아온 날이면
온몸의 기운이 쏙 빠져나가는 듯한 이상한 피로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만날 때마다 영숙 씨는 자신의 힘든 처지를 끝도 없이 늘어놓았습니다. 남편은 몇 년째 깊은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고 자식들은 코빼기도 보이지 않고 아파트 관리비는 석 달째 밀렸다는 이야기, 자신은 요양보호사 보조 일을 하며 하루하루를 겨우 버티고 있다는 신세 한탄이었습니다. 정자, 넌 참 좋겠다. 남편도 착하게 살다 편히 갔고 애들도 다 제 앞가림 잘하잖아. 나는 진짜 팔자도 어쩜 이렇게 기구한지 몰라. 처음에는 정자 씨도 진심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아픔에 공감했습니다. 그래도 힘내야지. 우리 나이쯤 되면 안 아프고 안 힘든 사람이 어디 있겠어. 나도 허리 아파서 병원 다니고 사는 게 하루하루가 전쟁이야. 그렇게 진심으로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영숙 씨의 푸념은 만날 때마다 반복되었고 점차 그 푸념은 정자 씨를 향한 날카로운 가시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정자 씨가 자식들이 보내준 돈으로 여행이라도 다녀오면 넌 팔자 좋다. 우린 고속버스 탈 돈도 부담스러운데 라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새로 옷이라도 한 벌 사 입고 나가면 어머, 또 새 옷 샀네. 그거 명품이지? 라며 값을 캐물었고 영화 이야기라도 꺼낼라 치면 영화는 무슨, 시간이 있고 돈이 있어야 보지 라며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정자 씨는 점점 말문이 막혔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이 무언가 큰 잘못을 저지른 사람처럼 느껴지는 그 기분이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그녀가 원했던 것은 그저 소소한 일상을 나누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따뜻한 우정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영숙 씨는 그녀의 삶을 자신의 불행과 끊임없이 비교하고 깎아내리는 불편한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어느 추운 겨울날 일어났습니다. 카페에 마주 앉아있던 영숙 씨가 어렵사리 입을 열었습니다. 정자야, 내가 너한테 정말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나 이번 달 전기세가 밀려서 그러는데 딱 10만 원만 도와줄 수 있을까? 내가 다음 달 월급 받으면 바로 갚을게. 정말이야. 정자 씨는 순간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 전 함께 교복을 입고 웃던 그 시절의 기억이 마음을 붙잡았습니다. 그래, 딱 한 번만 도와주자. 그렇게 그녀는 봉투에 10만 원을 담아 건넸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불행의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달에는 손자의 학원비가 급하다고 했고 그 다음 달에는 병원 약값이 없다고 했습니다. 또 그 다음 달에는 가스비가 끊겼다며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돈을 빌려가는 일은 매달 반복되었고 언젠가부터 갚겠다는 말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대신 이런 말이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미안해. 그런데 정말 너밖에 생각나는 사람이 없더라. 내가 아니면 내가 도대체 누구한테 이런 말을 하겠니? 그 말은 마치 당연한 권리처럼 들렸습니다. 정자 씨는 서서히 정신적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단지 돈 몇 푼이 아까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고 돈을 건네고 있는 자기 자신이 너무나 한심하고 비참하게 느껴졌습니다. 자신의 평생이 누군가의 비상금 인출기가 되어버린 기분이었습니다. 내가 너무 각박한 걸까? 오래된 친구 하나 품어주지 못하는 그런 속 좁은 사람인가? 수없이 자신을 책망하며 괴로워하던 어느 날 정자 씨는 정기 건강검진에서 담낭에 종양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들었습니다. 덜컥 겁이 난 그녀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가장 먼저 영숙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영숙 씨의 대답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아이, 참, 정자야. 나 지금 너무 바쁘거든. 그런 건 가족들한테나 말해봐. 그 말을 듣는 순간 정자 씨는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 이 사람에게는 내 아픔을 들어줄 기가 없구나.
나는 그저 이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도구였을 뿐 서로의 슬픔을 위로하는 친구는 아니었구나. 그날 밤 정자 씨는 오랜만에 펜을 들었습니다. 한자 한자 진심을 담아 종이 편지를 써 내려갔습니다. 영수가, 우리 인연도 참 오래됐다. 내 덕분에 지난 날을 추억하며 웃던 시간들이 참 좋았어. 하지만 지금의 너는 내 삶을 자꾸만 무겁게 만드는구나. 나는 이제 나 자신을 돌보는 일에 더 집중하고 싶어. 부디 잘 지내. 그리고 이 편지가 우리 사이에 지킬 수 있는 마지막 예의였으면 좋겠다. 다음 날 시장 한쪽에서 그녀는 말없이 편지를 건네주고 뒤돌아섰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그토록 무겁던 발걸음이 날아갈 듯 가벼웠습니다. 눈물이 쏟아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수십 년 묵은 체증이 내려간 것처럼 마음이 평안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정자 씨는 요가를 배우고 노인복지관에서 수채화를 그리며 새로운 사람들과 스스럼 없이 어울리고 웃습니다. 그녀는 이제 환한 얼굴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나이에는요, 슬픈 사람 위로하겠다고 내 마음까지 갉아먹을 필요 없어요. 나를 진심으로 웃게 해주는 사람들과 함께 웃는 것, 그게 바로 진짜 노년의 행복이더라고요. 이 이야기는 결코 가난한 친구를 외면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가난과 불행을 방패 삼아 당신의 선의를 당연하게 이용하고 당신의 삶에 기대어 죄책감을 자극하며 당신의 에너지를 빼앗아가는 사람과는 이제 거리를 두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누구를 얼마나 오래 알았느냐보다 그 사람이 지금 내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 사람인가를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할 지혜가 필요한 나이입니다. 만나고 돌아오면 마음이 답답해지는 사람, 대화의 시작과 끝이 항상 푸념인 사람, 나의 작은 성공을 질투하고 깎아내리는 사람. 이제 그 관계에서 조용히 걸어나올 용기를 내야 합니다. 당신 인생의 주인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당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당신 자신을 위한 것이어야 하니까요. 사실 관계의 문제는 비단 금전적인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가장 가까운 친구의 질투가 더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가슴에 박히기도 합니다. 수진 씨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시죠. 그녀에게는 대학 시절부터 모든 것을 함께해온 절친한 친구, 영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년에 접어들면서 수진 씨는 영희와의 관계에서 점점 설명하기 힘든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수진 씨의 남편이 다니던 회사에서 부사장으로 승진하며 직장에서 큰 성과를 이뤘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전하던 날 친구 영희의 얼굴에는 아주 미묘한 표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정말 축하해라고 말했지만 그날 이후로 은근슬쩍 수진 씨 남편에 대한 험담을 시작했습니다. 부사장쯤 되면 엄청 바쁘다던데 집에는 잘 들어오긴 하니? 라며 마치 남편의 성공이 가정의 불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뉘앙스를 풍겼습니다. 수진 씨의 딸이 명문대학에 합격하고 아들이 대기업에 취업했을 때도 친구의 반응은 한결같았습니다. 요즘은 명문대 나온다고 다 좋은 건 아니야 라며 딸의 성과를 애써 깎아내렸고 아들의 취업 소식에는 그 회사 요즘 구조조정이 심하다던데 괜찮으려나? 라며 초를 치는 말을 던졌습니다. 수진 씨는 친구의 이런 반응에 점점 깊은 상처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아들이 결혼 소식을 전했을 때 영희는 겉으로는 축하한다고 말했지만 뒤에서는 없는 말을 지어내며 신부의 집안을 험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집안 좀 문제가 많지 않아? 와 같은 근거 없는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이런 친구의 태도에 수진 씨는 큰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수진 씨의 건강이 나빠져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을 때 병문안을 온 친구는 걱정하는 척하면서도
어딘가 신이 난 듯 보였습니다. 너도 이제 나이 들었으니 몸 조심해야지. 내가 전부터 말했잖아. 그 나이엔 건강이 최고라고 라며 은근히 자신의 말이 맞았다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수진 씨는 오랜 친구와의 관계를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오랜 세월을 함께한 친구를 잃고 싶지는 않았지만 만날수록 상처만 깊어지는 이 불편한 관계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결국 수진 씨는 용기를 내어 친구에게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털어놓기로 결심했습니다. 영희야, 우리가 오랜 친구로 지내왔는데 솔직히 요즘 너와의 관계에서 내가 많이 힘들어. 너의 말과 행동이 나에게 상처가 될 때가 많았어. 친구는 처음엔 당황한 표정을 짓더니 이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수진아. 나도 모르게 너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었나 봐. 우리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을까? 수진 씨는 친구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아들이고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한번 금이 간 신뢰는 쉽게 회복되지 않았고 예전과 같은 친밀함을 되찾기까지는 아주 오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수진 씨는 이 일을 계기로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오랜 친구라 할지라도 각자의 가정을 이루고 중년이 되면 모든 것이 변하게 마련이라는 것을요. 친구와의 관계도 소중하지만 이제는 나의 가정과 나의 행복이 최우선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된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인생의 우선순위를 다시 정립해야 합니다. 진정한 우정은 서로의 행복을 진심으로 기뻐하고 서로의 성장을 아낌없이 응원해줄 때 비로소 그 의미가 빛나는 것입니다. 이 두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삶의 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자신과 가족의 행복이 최우선입니다. 중년의 삶에서 가정의 안정과 행복은 그 어떤 가치보다 중요합니다. 친구 관계가 오히려 가정의 평화를 해치고 있다면 과감히 거리를 둘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진정한 우정을 구분해야 합니다. 나의 성공과 행복을 진심으로 기뻐해주는 사람이 진짜 친구입니다. 시기와 질투로 당신의 기쁨을 깎아내리는 사람이라면 아무리 오랜 인연이라도 다시 한번 그 관계를 돌아봐야 합니다. 셋째, 타인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현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는 인간의 본성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누군가의 질투 어린 반응에 너무 크게 상처받지 말고 묵묵히 나와 내 가족의 행복에 집중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넷째, 솔직한 대화의 중요성입니다. 관계에서 불편함을 느낀다면 그것을 마음에 담아두기보다는 솔직하게 표현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솔직한 대화가 관계를 개선하거나 혹은 건강하게 정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혹시 지금 당장 편하게 연락할 수 있는 친구가 몇 명이나 되는지 헤아려 보신 적 있으신가요? 막상 휴대폰 연락처를 열어봐도 선뜻 전화기 버튼을 누를 수 있는 친구가 몇 명 없다는 사실에 외로움을 느끼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친구가 줄어드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서로의 환경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변하고 건강과 체력의 한계에 부딪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유한함을 깨닫게 되면서 더 이상 정서적 교감이 불확실한 관계에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고 싶지 않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친구가 줄어든다고 해서 너무 슬퍼하거나 자책하지 마세요. 이는 오히려 나 자신에게 더 집중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인간은 혼자 있을 때 비로소 온전한 자기 자신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시끄러운 외부가 아닌 고요한 내면에서 찾아오는 법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시간은 또 다른 나 자신과 깊이 대화하는 시간이며
내 몸과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시간입니다. 그동안 애써 외면했던 나의 진짜 욕망은 무엇인지, 내가 진정으로 좋아하는 것은 무엇인지